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민변의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안 탄압 법률 대응,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어제 있었던 카카오톡 이서구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을 먼저 밝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 측이 밝혀야 할 핵심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 과정과 외부 유출된 정보 내용이다. 검찰과 카카오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절차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카카오 측이 영장을 전달받은 이후 어느 부서가 어떤 매뉴얼과 어떤 기준으로 고객 정보를 분류, 수집해서 넘겨줬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문제는 감청 영장에 한해서 공권력에 불응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개인정보가 외부 기관에 의해 빼돌려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화요일입니다. 대개 날씨 예보 듣다 보면 오늘의 날씨는 어제의 날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1년에 한 200 며칠은 되는, 30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돌변하는 때가 있죠.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서울은. 특히 국민TV가 있는 미디어 협동조합은 한강 바로 옆이어서 그런가요? 바람이 아주 세차던데 급변하는 기온, 습도 이런 거 건강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광장에 있는 분들 밤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더 커지는군요.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우리 여기서 지금도 방송하시던가요? 네, 그렇죠. 네네. 페이스북에 네. 아직도 카톡 하십니까? 이 글이 아주 뭐 빅히트라면서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주 1회 쾌감이 되셨는데요. 제 학교 후배라 그러던데 그런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이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평론가 라고 했을 때 누가 여기에 그 이견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나는 육사 나온 직업 군인인 줄 알았어, 처음에. 네. 근데 아니라고 그러대. 자, 이 지금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대한 사찰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내비게이션까지 털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유병헌 씨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송치제인가요? 네, 순천의 송치제. 네. 고개.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송치제를 검색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인적 정보를 달라 내비게이션 업체에다가 이렇게 경찰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난 잘 못 알아듣겠네요. 각각의 자동차 승용차에 설치한 그 자기 내비에 뭐라고 행선지를 입력하면 그런 정보들이 어디다 취합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그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지니 맵 또는 뭐 엑스로드 이런 걸 하면 내가 어느 단말기를 쓰든 거기에다가 우리 집 이렇게 치면 그런 정보도 내가 산 내비게이션 제조사의 호스트 컴퓨터 같은데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야. 우리 집이라고 검색하면 안 되겠지. 우리 집이란 음식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청와대, 정부청사, 군부대 이거 앞으로 절대 검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송치제 그러면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겠느냐 등등 해서 유병헌을 도와주는. 하여간 참 이 나라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뭐지요?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나요? 가능한가 봅니다. 그러게. 몰랐어요, 전 사실.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도 솔직히 모르는데요. 자, 이건 우리 김종대 편집장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직도 카톡을 하십니까? 이건데 말이죠. 김종대 편집장은요, 지금 정부는 지난 대선 때 여론 공작을 통해서 대로의 여론을 장악했다. 대로의 여론이라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골목길 여론이 보이질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는 대로뿐만 아니라 골목길의 여론까지도 모두 장악하기 위해서 카카오톡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NS까지 감시하는 이 경찰 국가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가 보다. 골목길 여론을 고민한다더니 착금의 사이버 난민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집까지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김종대 편집장은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 나라에 등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사이버 망명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신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경찰, 검찰, 군인들.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가까운 경찰, 검찰, 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찰, 검찰, 군인들이 먼저 와 있더라. 그들마저 조국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 얘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없죠. 그래도. 없고. 그저 여담으로 한 겁니다. 김종대 편집장의 글에는 지금 카톡, 텔레그램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충격적이었는데 맞아요. 저도 텔레그램 저는 비교적 일찍 가 있었는데
계속 올 때마다 알림이 떠요. 네. 그래서 시끄럽고 그래서 죽여놨거든요. 예. 나중에 며칠에 한 번씩 보면은 공무원들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네, 그렇죠. 언론계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예. 까지만 얘기할게. 예,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공직사회에 또 몸담으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맺은 네트워킹도 좀 있는데 예. 어떻게들 알고 다들 왔고 예. 청와대 검사도 몇 명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새로운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기들도 되게 신경 쓰이나 봐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들여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러게. 끔찍하고 참 아주 뭐랄까요 지저분합니까. 우리 최혜윤 PD도 텔레그램 왔던데. 넘어오셨구나. 최 PD도 왔어요. 예. 아니 근데 최소한 검사들은 넘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황교안이 아직 카톡 쓴대잖아. 그럼 그 밑에 졸개들은 다 황교안이만 남겠군요. 황교안이만. 어? 아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8월 14일쯤 넘어갔네요 보니까 제가 텔레그램에 8월 14일에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텔레그램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도 나름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어준, 정청래 딱 둘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서로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나? 아니, 8월 14일에. 내가 더 늦었나 보네. 이거 최근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야. 예? 알았어. 아무튼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메시지 좀 바로바로 확인해요. 업무 메시지를 이렇게 늦게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김 PD 지금. 자, 다음. 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네. 종편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했다고요. 종합편성 채널에 줄여서 종편 아닙니까? 네. 종일 편파 방송의 줄임말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 예. 이 종편의 아주 편파성을 질타를 했는데 말이죠. 특히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 들어봤어요. 이거 진성우도 나오고 말이죠. 김성욱인가? 아주 출연진들 보면은 장모라는 사람이 MC를 보는데 굉장히 수다스럽더라고. 장원재? 예. 예전에 왜 축구 해설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셋 다 남자 패널들은 전부 다 이른바 우파 쪽이었습니다. 과거엔 변희재도 여기 MC였었어요. 근데 이 돌아온 저격수다 같은 경우 징계만 15번, 권고 9번을 받았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런 사실을 들면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유도에서 2번 경고면은 절반 유효로 쳐준다.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니 제재를 받아도 또 어기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재를 한마디로 훈장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내뱉자라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얼마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멘트.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 이거 북한이 개입됐다는 이런 헛소리 내뱉고요. 콩어 뭐라고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우고 뭐라고 합니까? 종북 부분이 이런 거 했던 이런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자들하고 같이 방송계에서 함께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노릇인데.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방송을 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고 퇴출되지도 않으니 이 도대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하러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상호 의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국감 자료인 거죠. 예,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 패널이 70%가 여당 편인데 이런 방송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패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힐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효종 위원장은 단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살펴보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우상호 의원 말이 맞습니다. 참여정부 또 국민의 정부 당시에 제가 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땐 정말 PD들이 칼같이 특히 공영방송 PD들은 아주 칼같이 이 기계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적어도 지금의 종편들이 취하고 있는 완전한 편파에 비하면은 최소한 형식적 중립을 취하려고 애썼단 말이죠. 네.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한나라당을 한 5분 비판하면요 반드시 시덥지 않은 거라도 민주당 5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식의 도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편에는 그것마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일 편파가 가능하다. 예.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새누리당이 불리한 게 5분 분량 나오잖아요.
그 민주당에게 불리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불리한 5분 분량? 그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안 했구나. 그런 식의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패널의 70%가 여당 편이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수치로 딱 드러나는 거니까. 네. 또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대선, 대선 보름, 한 달 전부터인가 출연 정지 그걸 통보를 받았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글쎄요, 저는 비교적 공정하게 특정 정파 치우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들 상당수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패널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당 편, 야당 편은 둘째 치고, 적어도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호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비판도 할 수 있고, 여당 비판도 할 수 있고, 명색 언론이라면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완벽한 여당 편이 아니면은 방송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H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 3천을 번답니다. 누군지 알겠네. 월 3천. 모든 채널에 다 나오던데. 틀면 나와, 그냥 봐는. 근데 같이 방송 여러 번 해봤는데 좀 답답했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한 모르겠고. 2분 들으면은, 이 사람은 밑바닥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TV조선에서 이상하다 싶을 만큼 4개 프로에서 갑자기 고정을 하자 그래갖고, 이거 웬일이지? 그러면서 2012년 대선 앞두고 9월경에 시작했는데, 한 달 반쯤 가다가 4개 프로에서 같은 날 출연 거부 통보를 각각의 PD가 따로따로 동시에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무슨 회의 때 이 아무개는 저기 하라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오더는 한 군데였는데 이제 통보는 4군데서 받으셨군요. 그렇죠. 코너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제가 일부를 녹음도 해놓고 그랬었어요. 자, 조금 여담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혁명적인 저희 제목을 보고 와 이거 진짜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 PD도 골라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신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종교사적으로 아주 세기의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교리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동성애, 이혼, 피임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천주교 앞으로 정죄 대신에 이해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공개한 예비 보고서를 보면은 동성애자에게도 은사가 있으며 교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죠. 동성애는 무조건 정죄가 됐었죠. 이거는 논의조차도 안 됐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의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게다가 천주교는 아시다시피 이혼 안 되고요. 피임조차 안 됩니다. 피임조차. 아이가 생명체가 생기는 것도 다 신의 뜻이고 신의 섭리인데 니들이 뭔데 피임을 해가지고 그런 신의 섭리를 막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고전적인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혁명적입니다. 이게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개혁적 성향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도 동성애에 대해서 용인 동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죄라고 우리가 혼을 내고 딱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교리로 사람을 단죄하고 단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상당수 보수 개신교계는 바로 이 천주교의 이단을 여기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사람보다 교리가 앞설까요? 저도 개신교인이지만은 이 보수 개신교계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구교든 신교든 전체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겠습니다. 파급력이 크죠.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네. 오늘 뭐 어쨌다고 대국민 사과한 겁니까?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 단말기 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정의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도 아니고요. 뭐 이게 잘 감찰하지 못했고 이거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요. 진짜 사과할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아니겠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국내에서는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립니다. 삼성 갤럭시 S5 32기가 같은 경우 90만 원 돈에 팔리고 있는데 네. 이거 해외에서 같은 제품을 수입하면은 67만 원에 들여온다는 거예요. 차이가 제법 나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단통법. 국내 이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법 이것이 말하자면은 휴대전화 바가지법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통과됐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른바 호갱이 됐다 이런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 대형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 기업들 배를 불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삼성 로비 얘기가 한참 그때 돌고 했었는데 네. 이거 뭐 개정 논의가 여당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것 얼핏 듣긴 했는데 이거 개정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선거가 이렇게 빤한 거를 모르고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네. 뭐 뒤늦게라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50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예. 이게 무슨 노벨 물리학상을 설명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네. 뭐 해보고서야 저 소비자한테 피해가 간다는 걸 해보고서야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의원과 할 자격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 어쨌거나 정의당은 그래도 뭐 사과를 했다니까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새정치, 새누리 두 세자 정당한테 영향을 당연히 미쳐야죠. 이 5석의 의석의 정의당, 이 정의당의 바람이 좀 큰 정당에게도 큰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뉴스 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2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먼저 조금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저도 이거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발빠른 왕싸가지님 바로 올려주셨네요. 그 왜죠? 용인인가 어디 쪽에 그 저택처럼 잘 해놓고 사는데 장관 되고 나서 잔디밭에 갑자기 무슨 고추나무 뭐 10그루인가 심었던 최양희 미래부 장관 있죠. 지금 장관 취임한 지 102일이 다 되어갔으면 기본적인 공부는 다 끝났을 텐데 국감장에서 카카오톡이 이제 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모른다고 그러고 사이버 망명은 압니까? 대개들 어디로 간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른답니다. 어떻게 그런 주무부처 장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설령 카카오톡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업무상 알아야죠. 신문도 안 봅니까? 사이버 검열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일주일 가까이 들끓고 있는데 다른 무슨 농수산부 장관이라면 또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미래 그 길다란 이름의 장관이 그래 카카오톡조차를 모르고 사이버 망명도 모르고 텔레그램도 모르다니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두면 그 밑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가서 고추나 심으라고 할 일이지. 그 사진과 함께 올려주신 걸 보니까 저도 좀 기분이 많이 상하네요. 참 이렇게 함량 미달, 도덕성은 아예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뭐 기대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함량 미달인 사람을 그 중요한 핵심 포스트에 장관으로 앉히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창조경제고 뭐 IT 강국이고. 네, 왕사관님 고맙습니다. 그 점만 2개 찍으신 분이 요즘 세상 법이라는 것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다음 카카오 대표가 반체제 인사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하고 뭐 조선동아 이런 데서는 이건 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짚히고 있는데, 그 틈새를 파고드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도 그렇고, 저는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처음부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고객 보호, 그게 먼저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도 됐는데, 실기하고 나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막으면서도 버거운 양상이 된 거죠. 네, 그랬고 어쨌거나 뭐 일단 카카오톡의 뒤늦게 꺼내든 강수는 일정 부분 평가를 하는데, 기왕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진상 규명 차원에서 밝힐 건 필요하고요. 앞으로가 또 하나 숙제거리가 생겨서 그건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장 집행 거부하겠다고 정면으로 대들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권력, 결국 사법기관이겠죠, 수사기관,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좀 않을 거예요. 권위가 아주 정면으로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겠죠. 네. 뽀민 아빠님 하나만, 네.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는 건 되게 느린데 권력자들의 텔레그램 갈아타기는 무척 빠르다. 일반 시민들은 아직 텔레그램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하나만 더 보죠. 우차싸라는 프로가 있나 봐요. 솔직히 저는 하나도 못 봤는데, 뭐 재방송 리스트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누가 올려놔가지고 봤더니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풍자와 해학의 강도가 대단히 세더군요. 공중파 SBS에서 그런 개그 프로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LTE 뉴스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게 뭐 프랑스 뭐 어디 있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서요. 아직도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담당 PD는 외압이 있어서 재방송하지 않은 건 아니다, 뭐 그런 공식적 입장을 했는데, SBS 노조에서는 그 해명이 잘 납득이 안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의 행과 간인데요. 뉴스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자 연합뉴스로 등재가 됐으니까 뉴스가 맞긴 한데, 한 10년 전부터 해마다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뉴스는 아닙니다. 복장 터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돈으로 굴러가는 게 정부 살림살인데, 그거 어떻게 허투루 쓰여지고 있는지 최소한 알기는 해야겠다. 꾸짖으려면 일단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복장 터지시더라도 한 7, 8분 참고 들어주십시오.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에 관한 기사입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외국에 자기 스펙 좀 쌓겠다고, 좀 몸값 좀 올리겠다고 자기 돈으로 유학 가거나 연수 가는데도 그러니까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출장 이런 게 아니에요. 지사 근무도 아니고. 그런데도 돈은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준 곳이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것이죠. 또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지 않나. 해외 출장 갈 때 부인 같이 가서 부인이 쓰는 돈도 다
그 나라 돈으로 해결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선 기사 일부 들으시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들 경영진을 선출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중립성 강화 등이 선행돼야 이런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4일 정무위 신동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직원들이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까지 월 급여는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또 2012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정원의 50%가 넘는 400여 명이 551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소요된 여비는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2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직원들이 각종 세미나 등을 명목으로 다닌 곳은 라스베이거스, 리스본, 시드니, 이스탄불 등 휴양 관광지가 대부분이었다. 네. 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주식 거래 때 사고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떼서 그걸로 수익원을 삼는, 쉽게 말해서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복덕방 같은 데입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이고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저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뭐 기자 같은 거 안 하고 일찌감치 이런 데 가서 좀 할 걸. 경로효친금, 상여금, 직무수당. 직무수당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직무를 수행했나요? 이럴 수는 있겠죠. 외국에 가서 공부한 그러면 그 유학기간 동안에 형성된 어떤 지적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귀해서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럼 사후에 성과급이나 평가관리, 업무 성취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보상하면 되는 거죠. 승진해서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나가 있는 동안은 어쨌거나 회사 일을 안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럼 사별로 조금 뭐 인사나 급여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급 정도가 지급되는 것은 뭐 항용 그러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수당까지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많이 번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원복지 우수 사례로 오히려 수첩에 꼼꼼히 기록할 사안이겠죠. 나라 돈 가지고 이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시드니, 거기도 뭐 아주 달링 하버라는 아주 예쁘게 생긴 카지노도 있고 뭐 관광지죠. 이스탄불을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 데서만 세미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미나 한 2시간 하고 나머지 20시간, 30시간은 다 투어 했겠죠. 그렇게 쓰느라고 22억 날렸습니다. 거래소 참 신의 직장입니다. 상무급 임원 4명을 올해 퇴직시켰는데 퇴직과 동시에 급여는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 대우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켰습니다. 이른바 전문위원 제도를 퇴직자들의 인사적체 해소와 편법 재취업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니 젊은 친구들 뽑을 여력이 있겠습니까? 청년 백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거래소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임원 상무까지 지냈으면 뭐 후배를 위해서 용퇴하거나 자기 능력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제2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그러면 될 일이지, 얼마나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대우받으면서 전문으로 재취업시키면 전문위원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그 TO가 정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몇 명 늘리겠다 하면 그것도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상무했던 사람 다시 전문의로 쓰면은 그 월급 가지고 뭐 젊은 직원을 몇 더 쓸 수도 있고, 증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규 인력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혔잖아요. 그 4사람 없으면 거래소가 못 돌아간답니까?
거래소 그리고 코스콤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전산. 왜 저 주식 거래할 때마다 막 수백 수천 건을 1초에 뭐 해결해야 하고 하는 슈퍼컴처럼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망가지면 뭐 주식시장이 아주 브레이크다운되고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기가 웬일인지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5분의 1 토막이 났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그건 아마 뭐 주식 투자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비전을 못 주니까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한 그런 것도 영향이 크겠죠. 어쨌거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굉장히 20%로 격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평균 복리 후생비는 거래소가 447만 원, 코스콤이 459만 원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다른 전체 공기업이 아니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찍혀가지고 있는 이른바 중점 관리 대상 공기업 평균인 414만 원보다도 약 40-50만 원 많은 겁니다. 이익은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리 후생비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거래소가 1억 1천만 원, 코스콤이 9,400만 원입니다. 이거에는 물론 신입사원도 그 평균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이렇게 받지는 물론 않겠죠. 그러면 상후 하박일 텐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한 뭐 연봉 초봉이 많으면 4천에서 5천만 원일 텐데 신입사원이 그 사람들까지 함께 계산을 해도 1억 1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까? 얼마나 하이셀러리인지 고소득 연봉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거 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다가 나라 기관 경상 운영비니 뭐니 하는 것은 다 국고에서 나갑니다. 거기 수익원은 우리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몇 군데 더 보시죠. 아직 화내시기에는 이릅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한국자 붙습니다. 작년 12월에 68명을 승진시키면서 발령일은 2012년 3월로 소급시키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 앞당긴 거예요. 대개 아주 예외적인 거거나 천재지변에 준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또는 정부의 특별명령이 아니면 모든 법률적 행위에서 소급 적용은 잘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급여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직급 올라가면 그때부터 직급 수당이 올라가야 하니까. 노사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욕먹어야겠죠. 우리는 흔히 노조는 항상 정당하고 진보적이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현대차나 삼성노조에서도 볼 수 있고 몇몇 공기업 지금 대표적인 거 이런 곳들 극심한 자사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면 노조가 항상 옳거나 진보적인 걸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노조는 뭔가 뒤가 구린 기관장과 공모를 하거나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이런 탈법을 감행했을 겁니다. 낙하산 대표가 내려왔단 얘기겠죠. 지역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뜨거운 물, 보온 다 여기에서 공급해 쓰는 겁니다. 물론 공사입니다. 쓰다 여기도 아주 고소득의 그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들 하죠. 쓰다 예산이 30억이 남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납하면은 다음 해에 30억 깎을 거 아니에요? 반납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어디 쓴다는 명세서도 없이 임직원들에게 1인당 최고 7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그러니까 70만 원짜리 상품권은 없고 10만 원짜리 7장 줬겠죠. 많이 준 사람에게는. 직급별로 3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했겠죠. 30억을 그렇게 논아 가졌습니다. 혼자 꿀꺽 하지 않고 논아 가졌으니까 사이 좋다고 칭찬해 줄까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국책기관장들 되려면은 외국 좋은 데서 박사학위하고 머리 좋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제일 좋은 학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나라 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넥타이, 에르메스라고 있나 보죠. 에르메스 넥타이 그리고 고소용 향수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꾸딸 향수를 다량으로 구입했답니다. 선물하려고 그랬겠죠. 향수로 목욕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 출장 때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답니다. 면세점에서 사서 자기 와이프나 딸들에게 줬나 보죠. 또 예쁜 비서한테 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자기 돈으로 쓰면 됩니다. 업무 추진비 있거든요. 기관장 되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근데 그거 안 하고 연구 예산을 갖다 그렇게 했어요. 뻔뻔하지요? 돈 몇 푼 가지고.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또 이런 짓도 했어요. 선식, 유기농, 오이, 고구마. 아마 이분은 일반 흰쌀 안 드시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법인카드로 순전히 개인적으로 먹을 선식, 유기농, 오이, 고구마 이런 거 샀습니다. 경상경비로 처리했어요. 자기 고구마 사 먹는 걸 왜 경상경비로 처리합니까? 월급 1억 5천 정도 주는데 그 돈으로 고구마 사 먹으면 되지 왜 나라 돈 법인카드로 창피하게 오이, 고구마 이런 걸 사냐고요. 국토연구원이라고 안양에 있습니다. 나라 개발할 때 국토건설교통부, 옛날 이름 건설교통부에서 어디로 길 내고 뭐 하고 할 때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시키고 어느 구간은 터널을 뚫는 게 낫니 우회하는 게 낫니 교량을 하는 거 낫니 뭐 아무튼 이런 거 하는데 여기도 물론 석박사들 많죠. 이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4년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네요.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 주점에서 일반 주점을 그냥 우리 선술집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유흥주점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데를 일반 주점이라고 합니다. 무려 321번에 걸쳐서 3,851만 원어치 먹고 마시고 놀았답니다. 클린카드라고 그래서 원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주가 좋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하는 게 있나 보죠. 또 법인카드로 택시비, 영화비 결제하고요.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 사용한 기관장들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조조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내고 이런 게 업무 추진입니까? 열거하려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빤합니다. 정통성 없는 사람, 뭔가 뒤가 구리는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으로 내려오니까 노조하고 타협해야 되고 노조는 우리끼리 뭐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배정받은 예산 아껴 써서 남아서 원래는 반납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수주 변영로 이런 분이 외무부 장관 할 때는 출장 갔다 와서 아껴가지고 국고에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제법 공부 잘했었을 사람들 교과서에 나온 거 깡그리 잊어버리나 봐요. 나라 돈 예산 배정받은 거 반납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먹더라도 백화점 상품권 30억 원어치 사서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택시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창피한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100년 하청입니다. 왜 안 고쳐지느냐? 이건 방만 경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범죄입니다. 범죄. 10년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관리 감독 강화하겠다, 인사조치하겠다 계속 외쳐왔죠? 근데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율에 맡겨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예 근성이 훨씬 많이 찌들어 있고요. 상급 기관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자기 주무부처 관리감독기관, 재정경제부가 됐건 산업자원부가 됐건 농림수산부가 됐건 안전행정부가 됐건 그쪽 사무관이나 국장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국정감사 때 한번 창피하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관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상급 기관들, 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 또 잘 모시겠죠. 비싼 집에 일식집에 골프 치러 가고 골프 끝나면은 또 선물 잔뜩 들려서 보내고. 이 사람들 법인카드 누구랑 어디 가서 썼겠어요. 자기 딸내미 주려고 화장품 산 것도 있겠지만 국장, 실장 잘 보이려고 선물도 많이 샀을 거라고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으면서 왜 생선이 비냐고 탓할 거 아닙니다. 고양이를 생선가게에서 몰아내야죠. 간단합니다. 주무장관들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장관 당신을 갈아치우겠다고 하면 됩니다.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괜히 사이버 검열이다 뭐다 하면서 국민들하고 싸울 일 아니고요. 내부의 도적부터 소탕하십시오.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게 개혁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정가 산책 할 시간이죠.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가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연결이 길었는데 매진 날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당연하죠. 예. 뭐 지금 이 정가 이슈보다도 중요한 말씀인데. 별 말씀을요. 그 내부의 도적을 정말 치료해야 네.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일가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네네.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지금 대통령은 국내에 안 계시죠. 참. 자, 이게 뭐 10년째 똑같은 뉴스가 나오니까 좀 하게 됐습니다. 21세기가 됐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90년대부터 똑같았습니다만 나아지는 듯 하다가 돌아가고 지금은 더 많이 퇴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저는 언론을 좀 주목해 봤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드디어 뭐 설왕설래하던 김정은 제1비서 뭐 목발 짚으면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통일부는 또 대통령과는 약간 톤이 다른 발언을 하고 이것 좀 묶어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제일 재밌었던 것은 오늘도 저도 이제 방송가를 돌아다녔는데요. 이 스튜디오에 들어설 때마다 뭐 그렇게 이 정부는 민간에게는 타박하고 뭐 윽박 지르고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왜 인공기 들고 북한 응원하면 안 된다 뭐 큰일 날 것처럼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방송사 스튜디오에는 다 그냥 이 북한 김정은의 초상화와 금수산 태양궁전 인공기 일색이어서 이게 어느 나라 이 언론사 스튜디오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이제 언론 뉴스들 미디어 분석을 쭉 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41일 만에 오늘 등장을 한 거죠. 어제 현지 지도를 나갔다는 기사를 오늘 보도한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40일째 등장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뭐 30구성 했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가십으로 뭐 뇌사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설, 거기에 이제 정변설, 에볼라까지 나왔었습니까? 에볼라설도 이제 신빙성은 없지만 저 중국 매체가 그런 소식을 보도했다. 뭐 찌라시들 있는 대로 다 긁어다가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정부는 그래도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만 뭐 발목 부상설 정도가 이제 지지되는 형태였고요. 지팡이를 짚고 얼굴은 좀 부은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뭐 노동신문 사진 자체는 활짝 웃는 모습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결국은 40일 동안 뭐 했나, 또 왜 잠적했나, 왜 또 지금 나타났나, 안 보이면 안 보여서 걱정, 나타나면 왜 나타났나, 또 이제 난리, 이런 이제 보도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왜 우리 대통령은 정작 굉장히 좀 조용히 슬그머니 이 해외 순방을 떠나셨어요. 오늘 또 광화문에서 이제 뭐 환경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안전 관련 행사였죠. 안전 관련 행사에 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시고는 이탈리아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보도 행태를 보면서 물론 이제 북한 뉴스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말 아직 우리가 종전이 되지 않은 정전 협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정감사, 오늘 지금 세월호 특별법 이제 여야 2라운드 여러 가지 중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 종일 이 북한 뭐 지도자의 40일 사라졌다가 반짝 나타난 뉴스가 이 미디어를 다 점하는 것을 보고 이 뉴스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와 대통령의 엇나간 발언 말씀이죠? 네. 통일부는 이제 오이사 조치 전혀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왜 원론적인 이야기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었던 딱 하나 어제 그 일반론 중에서 평가해 준 게 취임 후 최초로 오이사 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직접 대화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희망 정도가 담겨 있는 정도였는데
오늘 통일부는 거기다 이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네. 그 행정부처, 이렇게 행정부처가 그렇게 대놓고 부정한다는 거 말이 맞습니다. 안 되죠. 네. 그것도 이제 이 8일날, 지난주죠. 8일날 이제 국정감사에서 6일째 통일부 장관의 그 쪽지, 메모, 이 얘기도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양건 비서하고 주고받은 필담에서, 예. 우리는 싸울 수 있겠지만 대화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필담을 주고받은 것들이 이제 어렵게 공개가 돼서, 저 고위급 회담,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이제 3인방이 내려왔던 것들이 뭔가 긴한 이야기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오이사조치 발언 플러스 다음날 바로 결국은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던 김정은 이제 북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이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밀담이 오갔다라고 하는 좀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통일부가 오늘 또 이제 부인한 이야기가 제스처일 수는 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뭔가 이제 강력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뭐 정상회담이나 혹은 이제 통일 단계를 가기 위한 전향적인 남북 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제 블라인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에게 이 엇갈린 이중 시그널, 이 엇박자 메시지가 나오는 건 좋은 형태는 아니죠. 희망을 준다면 실무선과 뭐 이제 윗선에서 함께 좀 일관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시와 미시가 따로 놀고 예.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도 보여졌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측에서 우리의 대화 의지,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진정성이 뭐냐? 당신들의 그럼요.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없죠. 않다면은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전제 하에서 오이사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팁들이 좀 이제 흘러나와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북한 당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의 이제 수위들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이제 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데요. 이게 통일부 외에 외교부에서도 오늘 그런 또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함을 이중으로 더했는데, 지금 산케이 신문이 어쨌든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검찰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조치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산케이 신문뿐 아니라 일본의 외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제 항의를 이제 표한 바가 있죠. 네.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뭐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세계 팬클럽도 있고요. 여러 언론 이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어찌 보면 이게 과연 대통령 모독, 대통령 명예훼손과 이 외신을 포함한 우리 내부의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의 자유, 나아가서는 뭐 적어도 선진국 헌법에는 다 들어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 어제도 이제 이 삐라살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정 영역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고, 일정 영역에서는 이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사이버 검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명을 떠나야 하고, 이런 정황을 이제 외신들이 또 우리를 이제 어찌 보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외교부가 무슨 이야기를 내놨냐면요. 우리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디어 매체가 해외 특파원이 나가 있다가 그 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기사를 썼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우리 글로 쓴 겁니다. 그것이 번역돼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랬더니 그 지국을 특파원을 그 정부가 만약에 고소고발해서 법적 상태로 넘겼다라고 하면 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역지사지인데 우리는 이게 이 외교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 정부에 문제제기하고 네. 대사를 불러서 초치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무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고 예. 외교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자기 이것이 할 일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게 외교부가 뒷짐지고 한가하게 있을 땐가 이 사안이? 글쎄 말입니다. 검찰에게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네.
검찰의 이제 무소불위 상황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모든 문제가 다 검찰입니다. 이게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산케이 지국장 기소 건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네. 기소 또 검찰에서는 청와대 서슬퍼런 입장을 보고서 기소 안 하기도 좀 애매했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잘못 시작한 싸움이 아닌가. 국익 차원에서 네. 그리고 창피함 뭐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네.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도 절대로 좋은 싸움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네네. 다각적으로 불리하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치면서 해외의 외신까지 뭐 해외 언론이 다 뭉쳐서 정부와 싸우는 모양새로 끌고 가는지 네. 여기서 외교부는 또 중재적인 입장을 취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빠지는 이 관료주의는 뭔지 예. 답답합니다. 자, 오늘 요거 하나만 더 소식 듣고 오늘은 네. 헤어질까요? 안행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박원순 저격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오늘 이제 이 김정은 관련 뉴스들 이외에 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뉴스인데요. 오늘 안행위 이제 국감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출두를 했죠. 근데 보면은 이 박원순 시장이 샌프란시스코 매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제 보도를 보면은 이제 동성애 결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보라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왔고요.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내의 어떤 보수 교회들과 동성애 결혼 허용 논란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적대적인 각을 세운 것처럼 지금 다 이제 국내 언론에는 흘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더하여 이제 국감에서는 이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소스가 많은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롯데월드 부분 개장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싱크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박원순 저격수를 아예 자임하고 나선 예. 그 노원구의 이노근 의원 예, 여당의 이노근 의원은 네. 서울 시립대에 서울시 출신의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을 이 초빙 교수로 다 박았다. 36명 중에 한 절반가량이 박원순 시장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월급 한 500만 원 내외에 굉장히 이제 꿀보직, 꿀 교수직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뭐 강의도 얼마 하지 않고 연구직 초빙 교수를 다 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낙하산 아니냐는 이제 질타가 이어졌고요. 네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오늘 곤욕을 꽤 치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일까지 한번 이게 감사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적절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였는지를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살아 움직이는 ING 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내일 조금 한 번 더 뒷마무리 상황을 보고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6시 28분 들어왔네요. 우선 국제뉴스 조금 하다가 게시판을 좀 체크하기로 하죠.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손은 왜 그러십니까? 그 안산이라고 있죠? 서대문구에. 네네네. 거기 단풍이 얼마나 드나 그걸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바위에서 조금 헛짚었어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네. 캐스트를 하니까 이러네. 이른바 깁스를 하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별건 아니에요. 예. 별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붕대를 감고 오시니까 제가 좀 면구해지고 죄송해집니다. 연세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셔야죠. 그 자꾸 나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먼저 그 지난주에 제가 그분 아이디를 기억을 못하는데 헐헐헐입니다. 헐헐. 그분께서 조합원께서 그 균형자 역할 우리 동부가 이거 네. 관련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돌발 질문이기도 하고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해서 우선 그 먼저 답변하고 들어갈까요? 네, 그 헐헐님께 이거 발음이 이상하네. 헐헐헐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한 태국의 지혜가 생각나네요라는 의견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 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 외교를 잘해서 그러니까 밸런스 롤을 잘해서 식민지 신세를 면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태국의 전략이 모든 나라를 우방으로 만들자.
결국 이 줄타기 외교 전략이죠. 그렇죠. 맞는데 적을 만들지 말자. 그렇죠. 인도 차이나를 공략한 영국과 프랑스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균형자 외교를 해온 덕분이다. 이건 이제 헐헐헐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요소인데 네. 그 나머지 절반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그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점유 경쟁에서 양측 모두가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것 자체가 태국의 독립을 시켜주는 또 동인이 되었다는 둘 다 싸우다 지쳐가지고 태국을 먹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낼 여가가 없었다 이 얘기네요. 여유죠, 여가는. 예, 여유. 근데 영국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18세기 후반부터 정면으로 식민지 전쟁을 벌여왔는데 그 시기가 묘하게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식민지 경쟁이 이제 중첩되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른바 그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두 개의 전쟁처럼 두 개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인적, 재정적 소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애를 먹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와 튀니스에서 오랜 기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고 반면에 식민지를 확장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이득은 이미 피크를 지나서 이제 쇠하기 시작했죠.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확장이 더 이상의 부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반면에 식민지 독립운동 세력을 제압하고 경쟁국을 상대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 그 기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태국은 안팎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사 경험을 갖고 있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요인이 그 시기에 이제 열강의 관심이 또 중국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840년께의 그 1차 아편 전쟁 그리고 10여 년 뒤에 일어난 2차 아편 전쟁으로 이제 영국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 입장에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야 중국도 한 번 먹을만 한 거 아닌가? 네. 중국이 그렇게 뭐 센 데가 아닌 게 아닌가? 그럼 한번 먹어보자. 훨씬 먹을 게 많은 중국을 가지 뭐하러 그렇죠. 태국에 있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태국의 균형자 역할하고는 무슨 우리가 상관관계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를 단적으로 극명하게 말해주는 사건이 이른바 메콩강 분쟁인데요. 프랑스는 당시 그 태국을 그때는 시암이라고 불렀죠. 네. 시암의 동쪽 국경인 메콩강을 손에 쥐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그 중국이 요인입니다. 중국으로의 물자 수송을 하겠다. 이 메콩강 통해서 상류로 가면은 이제 중국 윈난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였죠. 즉 이제 이미 열강의 관심이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태국을 프랑스와 영국과의 식민지 경쟁의 주 타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의 균형자 역할 스스로의 그 능동적인 균형자 역할도 요인이 됐지만 이렇게 외적인 요인, 수동적인 요인도 가세를 해서 태국이 그 중립을 유지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당시 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태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태국의 꼬리 자르기식 전략도 또 있어요. 네. 이것도 일종의 이제 협의의 균형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프랑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태국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이 태국 왕은 지속적으로 이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땅을 조금씩 떼어줍니다. 프랑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협상을 할 때 기회만 되면 영국을 옆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균형자 역할이죠. 이재인의 일종. 그렇죠. 둘 다 또 오랑캐가 됩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어찌 됐든 태국은 그래서 국토 손실은 꽤 입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끝까지 지키면서 나머지 영토를 지켰다.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하여튼 교묘한 거고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태국으로부터 뭐 배울 수 있는 타산지석 뭐 그런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타산지석은 아니고 교훈이죠. 교훈인데 타산지석은 남의 나쁜 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사실 별로 그 경우의 수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굳이 따진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시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참 지난한 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극우 보수 세력들은 중국과 친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대형인 미국을 놔두고 어떻게 중국을 또 하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또 굉장히 그 진저리를 치는데 네.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상황이 많이 닮아서 태국의 역사 경험과 지금을 이렇게 오버래핑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취할 점은 있죠. 네. 타산지석은 꼭 그럴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윤 의원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정정해 드립니다. 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한 가지 더 이제 고쳐드리면 지난번에 OECD 회원국이 24개국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네. 34개국이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늘었나요? 처음에 얘기하려다가 좀 참았는데. 예. 아니, 우리가 24번째 가입국가 맞는데. 그러니까 34개국이 됐다 이거죠. 그 이후로도? 96년 이후에 많이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한반도 관련해서 외신 또 국내 내신하고도 이렇게 동전에 앞뒤입니다만 최대 뉴스는 아무래도 김정은 제1비서의 공식 등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겠죠? 예.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이 41일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이 공사를 끝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는데 이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라는 게 이게 꼼수입니다.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 과학자죠. 엄밀히 얘기하면. 어쨌거나 우리로 치면은 대덕 특구의 과학자들 집단 숙소 그렇죠.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신문 기사인데 1면에서 3면에 걸쳐서 이 김정은의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현지 시차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이 여러 장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사진에 김정은이 등장하고 김정은이 등장하는 사진에는 그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거나 걷는 모습이 실려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41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이벤트였던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 회의장. 그리고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의혹이 증폭됐었죠. 특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데.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러잖아요. 오늘 노동일보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이 친구들은 한 2, 3일 된 사진도 가끔 늦게 실기도 하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국가들 항영 그러는데. 최근 거 맞습니까? 얘네들 육하 원칙에서 언제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관행이 팽배돼 있는데 그래도 보도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어제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근에 긴급하게 움직일 필요 또는 서방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뭔가 보여주고 싶은 보여줘야 할 이런 건데. 그리고 실은 중병설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가벼운 목발 정도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북한이 이렇게 서둘러 공개한 이유 뭐라고 윤 의원께서는 분석하십니까? 김정은이 지팡이 짚고 근데 사실 지금 전에 진행자도 말씀하셨고 일부 언론들이 건재를 과시했다 그러는데 그게 건재를 과시한 겁니까? 건재할 때 건자는 그야말로 건장한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중병설이 나오는 마당이니까 그거보다는 목발 정도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오늘 국어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서둘러서 등장했고 그것을 공개한 것, 언론들이 공개한 것은 그게 포인트죠. 실각설이나 중병성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둘러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거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또 하나 저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최고 지도자가 안 보인다. 그럼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내부 불안이 증폭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각종 억측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동요는 더 증폭되고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우리 정부 당국자도 오늘 이 김정은의 공개 행보 재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실각설이나 중병설을 불식시키는 것을 고려한 듯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여튼 김정은 모습이나 표정을 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부었어요. 근데 몸은 굉장히 날씬해졌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수술 받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프고 그럼 헬스하고 그 친구 또 1.20 110kg 정도 된다고. 그럼 좀 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니 근데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 이
아랫도리는 좀 홀쭉해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특정인의 체중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망자가 지금 4,000명을 넘는 등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도 이제 부산에서 열릴 국제회의에 그 아프리카 출신 참가자들이 많이 온다고 참석하기로 돼 있다고 해서 긴장을 하고 있죠. 예. 자,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그 프로텍터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병으로부터 감염받지 않을 온갖 저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볼라에 감염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미국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방기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애틀란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기구고. 예, 그렇죠. 중요한 데죠. 예. 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에볼라 감염자에 대한 치료 지침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서 손질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8일 에볼라로 사망한 토머스 에릭 던컨을 돌보다가 스스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간호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특수장갑, 안면보호대 등 이 보호장구를 빠짐없이 아주 완벽하게 갖췄는데 음에도 불구하고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간호사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쇼킹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 전역이 굉장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CDC의 톰 브리든 소장은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강화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쏟겠다. 단 하나의 전염병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은 에볼라 통제와 관련해서 접근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에볼라를 퇴치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일단 에볼라까지 얘기를 하고 뉴스 재구성 들은 다음에 다시 윤 의원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문서답. 2014년 10월 9일 날 삼척 주민들이 67.9% 투표율로 유치 반대라고 하는 85.5%의 의견을 냈던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원전건설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사 표명한 민주주의의 얼굴입니다. 자, 장관님은 이 두 거울에 비친 어떤 얼굴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다며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이야기해도 이미 찬성 서명부가 들어왔으니 낙장불입이라며 요지부동. 이 지금 그 주민 서명은 삼척시 의회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지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010년 10월 14일 날 의결을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주민 투표를 하라 하는 아무런 내용이 조건부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라서 삼척시가 유치 신청을 했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라졌었어요. 한 3년간 사라졌던 이 서명부가 국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의원님들 자리에도 또 장관께도 보내드렸는데 이 대부분의 명부는 조작이 됐습니다. 삼척 시민들의 의견이 명명백백하게 왜곡되고 조작이 된 것이죠. 이걸 마치 삼척 시민 다수가 유치에 찬성하는 것처럼 했던 이건 굉장히 저는 위법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서명부가 조작됐다고 말해도 이미 서명부가 들어왔으니 낙장불입이라며 요지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삼척시 의회의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또 의결 과정에서 과정에서 회의록에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던 부분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곤욕스럽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전뿐 아니라 모든 국책 사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부분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자발적인 주민투표에 의해서 논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해서 꽤 높은 투표율로 꽤 높은 반대표가 나왔음에도
서명부가 들어왔으니 낙장불입이라며 요지부동. 그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번에 문제도 차관도 그 얘기를 하셨더군요. 원전건설과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는 주민 수용성을 제일 우선에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 수용성의 결과로 이거보다 더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이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다수가 원전 건설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서명부를 조작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것 또한 국회를 굉장히 능멸하는 그런 태도들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주민 수용성 하지만 사실상 정부는 그동안 밀양 송전탑 밀어붙였듯이 부안 방패장 밀어붙였듯이 또다시 삼척 원전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 의사에 반해서 주민과 싸우겠다. 그리고 다시 밀어붙이겠다. 분명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랬고 또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또 반복하십니까?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반복하시잖아요. 반복이 아니라 물으시니까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삼척 제가 물었습니다. 물은 것은 삼척 주민들과 하였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척 주민과 싸우시겠습니까?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원전의 안정성, 지역경제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분들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작됐든 안 됐든 여하간 원전 찬성 서명부가 들어왔으니 시민 수렴 끝. 이번 국정감사 공방은 넉자로 낙장불입. 네, 윤재석의 비껴보기는 외신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만 들어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강대국이나 서방 위주의 외신 보도를 지양하고 제3세계 그리고 좀 주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중남미 소식 좀 몇 개 챙겨볼까요? 예. 에보 모랄레스, 예. 저 볼리비아 대선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원주민 출신이죠. 생긴 게 이제 인디오 형태, 모양이 외모가 인디오. 원주민이 드디어 대선 후보까지 나왔군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오늘로서 3선이 된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에보 모랄레스가 어제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무려 60%의 압도적 지지율로 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문외한이어서 죄송했는데 3선이고. 네, 저는 볼리비아라고 하면 구리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중남미 국가들은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1차에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후보가 20%밖에 득표율을 못했고요. 근데 이 에보 모랄레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관찰 대상의 연구 대상 인물인데 그 마약 원료인 코카잎 재배농 출신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리고 좌파 정당인 사회주의 운동 소속인데요. 네네. 모랄레스는 이번 승리로 2020년까지 집권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6년이고 3년임이 가능한. 그러면 지금 모랄레스가 한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아니죠. 권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12년.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까지 치면 그렇죠. 그렇게 6, 3, 18년 동안 권좌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굉장하군요. 그런데 모랄레스 이 당선자가 중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들에게 아주 경칭, 존경을 보냈다면서요? 예, 모랄레스는 누구한테 승리 확인 직후에 뭐 뻔하지 않습니까?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고인이 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 오마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오마주를 보냈냐면 대선 승리를 카스트로와 차베스에게 바친다. 이는 그러니까 모랄레스의 대선 승리는 전 세계 모든 반제국주의 정부의 승리다. 왜냐하면 이 모랄레스는 반미 반제국주의에 아주 선봉해서 굉장히 잘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단교까지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과장하면 살아있는 체 개발아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런데 이 모랄레스와 차베스 그리고 에콰도르의 꼬레아 대통령, 이 사람 꼬레아 대통령입니다. 이름이. 꼬레아. 한국 꼬레아. 이 세 사람은 이른바 남미 강경 좌파 3인방으로 꼽히는데
이 사람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 정치적 이념적 롤 모델은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예. 카스트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제 한번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우리 너무 편향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굉장한 정신적 지주 뭐 이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우려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걸 공부를 시켜드리면 너무 또 프로 편향된 프로 피델 적인 어떤 갖게 되실까봐 그거는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을 조금 무시하신 거고요. 예. 네, 뭐 유니언이 몇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흑가닥 돌아가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발제를 균형을 잡고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모랄레스가 삼선하게 된 그 집권 연장시키는 힘이 책임 있는 포퓰리즘에 있다. 이거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문제적이고 재미있는 단어 같은데. 네, 재밌죠. 책임 있는 포퓰리즘.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분석을 다른 곳도 아닌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에서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 모랄레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강경 좌파로 분류되고요. 예. 국내외의 처음에 초기 때, 예. 일기 때 국내외의 상당한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고 있을까? 잠깐, 그러면 모랄레스 이전에는 좌파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독재 정부들이 계속 됐었고. 네네. 그랬는데 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주 대화라는 그런 연구기관의 마이클 쉬프터 소장은 이 책임 있는 포퓰리즘 이것을 모랄레스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 모랄레스가 남미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라는 각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값싼 선동가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선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포퓰리즘 그러면 그냥 표에만 인기에만 영합하는 예를 들어 선거 대표적인 목전에 게 두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누굽니까? 에바 페론.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중남미에 팽배된 게 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랄레스는 지금 그것들과는 그룹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 그 워싱턴의 그 쉬프터 소장 무엇에 기반해서 이런 호평을 했습니까? 계량적으로 입증이 된 게 있는 거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한번 보죠. 몇 가지를 보죠. 네, 간단히 좀 압축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빈곤층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이었는데 어느 나라나 경제가 중요하니까. IMF와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이 2006년 그러니까 모랄레스가 일기 집권했을 때 5.3%였는데 작년에 3.2%로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고요. 빈곤율 역시 38%에서 20%로 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상당한 개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한 것이 국유화 조치인데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민영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국적 기업과 재계로부터는 강한 반발을 샀지만 결국은 국부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2006년 114억 달러였던 GDP, 국내 총생 생산이 2013년 작년에 306억 달러로 2배 반 정도 이렇게 늘었죠. 굉장하군요. 그리고 당연히 1인당 GDP도 1,200달러에서 2,800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르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청취자분께서 모랄레스, 차베스, 카스트로 한번 공부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기회에 약속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비껴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퇴근길 날씨 무척 쌀쌀합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오늘 설악산에는 올해 첫 상고대가 관측됐는데요. 상고대는 대기 중 수증기가 나무 등에 얼어붙어 눈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 중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영서, 북부 7개 시군과 충북, 제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고 복사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과 산간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를 마칩니다. 네, 추워진다는군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죠. 해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 중단되고 있었던 제주 해경 신청사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답니다. 제주 해경은 어제 조달청에다가 신청사 발주 요청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89억 원이 들어가는 이 공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전면 보류됐었는데 해경은 올해 사업 예산 49억 원이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시공사 선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배정받은 나라 돈 안 쓰면 아예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내년에 그만큼 안 주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겁니다.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데다가 체증 장비가 부족해서 직원들 핸드폰으로도 동영상 찍기도 한다면서 새 집이 그렇게 급합니까? 집만 번들을 하면 뭐 하죠? 평소 훈련을 안 받아서 세월호 인명 구조는 엄두도 못 냈다는 해경이 새 집 타령한다는 거. 중국 어선 단속하면서 장비가 부족해서 쩔쩔매는 일선 경찰들 인력이나 장비 늘려주고 고쳐주는 것, 이런 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욕을 먹습니다. 공사비 190억 원, 전액 다 물론 우리 세금입니다. 해경 여러분, 할 일만 잘 해보십시오. 어련히 알아서 새 집 안 지어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인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여기는 국민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71%가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이 아프다. 소음통, 주차통, 흡연통, 악취통, 공동주택 생활통엔 소통이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403호 사는 김연아인데요. 오늘 제 생일이라 친구들이 많이 와요. 시끄럽지 않게 조용조용 하겠습니다. 오, 네가 위층 현아구나. 생일 축하해. 알고, 나누고, 친해지고, 정들고, 이해하고 웃음 짓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